자, 우리 98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기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동진상사 983번으로 들어오실 거고요. 자, 2022년도에 대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처 등록 메뉴부터 등록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동진상사 확인하시고요. 거래처 등록하셔서 몇 번입니까? 1212번. 그쵸? 예, 회사명은 주식회사 세무전자. 자, 우리 거래처 유형은 동시로 갈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206-86-315-22 입력하고요. 자, 대표자 성명은 김기태, 업태는 우리 도소매, 그리고 종목은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자, 주소 우리 바로 그냥 우리 우편번호 보지 않고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9 이렇게 입력하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무전자 입력했고요. 자, 나오셔서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지금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채권 채무에 거래처들의 잔액들을 맞추어서 합계와 차액이 없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오셔서 먼저 불러오기부터 하시는 거 기억하실게요. 불러오기 하시고 우리 단기 대여금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우진상사부터 보실까요? 자, 우진상사 750만 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나상사 보실까요? 자, 가나상사는 220이 아니라 320입니다. 가나상사에 대해서 우리 32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 다라상사는 얼마입니까? 130 맞네요. 그래서 차액이 제로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채니까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단기 차입금 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부채 자차 상사는 1,050만 원이고요. 자, 마바 상사는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제로인 거 확인하시고 예,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3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고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고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고치시오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면 요거에서 요걸로 상여금을 수정을 하면 당연히 손익계산서니까 뭐가 바뀌고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요 당기순이익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서 뭐가 바뀌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바뀌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미처분 이익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와 동일하다? 2월 이익 잉여금과 동일하다. 요거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여금 500만 원을 340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상여금 500만 원을 34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서 네. 상여금 우리 얼마입니까? 네, 500만 원을 얼마로? 340만 원으로. 자, 수정하면서 엔터 치면 당기순이익이 변동됩니다. 자, 8,870으로 변동됐고요. 요 금액은 자, 안 적어놔도 돼요. 왜냐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갔을 때는 요 내용이 불러오기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얘 눌러주시고 그럼 불러오기로 반영돼서 자, 미처분 이익여금이 바뀌었는데요. 요 금액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1억 2,66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어디 가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여금에 1억 2,66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대체 차익이 제로가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봐도 헷갈리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기 하시면서 우리 재무제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우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먼저 7월 12일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서점에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7월 12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자, 금액은 얼마냐면요. 7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대변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이제는 차변의 비용 처리, 대변의 자산의 감소 처리했습니다. 7월 28일 봅니다. 자, 주식회사 해운에 대해서 내가 받을 돈, 외상매출금 470이 있는데 또 마침 줄 돈도 있었던 거죠. 580. 그래서 얘를 상계 처리했다는 것은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자, 장부로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당좌예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월 28일로 가셔서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우리 어디였어요? 해운에서 지금 우리 받을 돈이 얼마 있었는데 470 있었는데 오히려 줄 돈이 많았네요. 자, 부채 감소 처리하면서 해운은 같이 동일하게 걸어줍니다. 얼마입니까? 580입니다. 그럼 차익은 내가 뭐로 지급했다고 했냐면 당좌예금으로 110만 원 지급했다. 상계 처리한다는 것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계정 과목에 정리를 하고 금액을 정산한다는 개념. 자, 이번에는 우리 7월 31일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2,00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000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면 금액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얘를 얼마에 처분하였다? 2,400만 원에 처분하고 입금받았다. 근데 구입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 구입한 거를 얼마에 처분한 겁니까? 2,400만 원에 구입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한 액면 금액은 보지 않겠습니다. 2,000주 곱하기 만 원에서 2,000만 원에 구입한 걸 2,400만 원에 처분하였다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자, 7월 31일.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네,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처분 금액은 우리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입금됐습니까? 2,400만 원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대변에 발생하죠. 대변에 대차 차익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처분 이익입니다. 400만 원. 자, 이번에는 8월 1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1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금융비용의 자본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완공일 2022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완공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당사의 본사 건물 신축입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금융비용의 자본화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해당 유형 자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은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자, 따라서 8월 1일로 가볼까요? 8월 1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자, 이자 비용 얼마였습니까? 700. 대변에 현금 700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30일 보겠습니다. 자, 예정 신고기간 2기 예정이면 우리가 7월부터 9월을 의미하는 건데요.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대입금 800만 원과 부가세 예수금 1,13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고 총액을 상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즉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1,130만 원이 있고 지금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8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인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이니까요. 근데 얘를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아까 채권 채무 정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으로 정리, 부가세 대금을 대변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죠.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내야 될 세금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9월 30일자로 정리하겠습니다. 9월 30일 가셔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이 얼마였냐면 1130.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이미 납부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한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냐면 800. 그럼 나머지 차액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 예정신고기간 끝나고 10월 25일까지 납부할 부가세는 33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 지급했네요. 자, 계약금 지급한 문제에서 선급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 선수금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내가 계약금을 지급할 일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선수금은 내가 매출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 선수금. 선급금은 내가 계약을 이행해야 될 어떠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나의 어떤 권리가 되므로 자산 처리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로 갈까요? 갑자기 12월 19일로 팍 떴네요. 자, 선급금. 차변의 자산 처리. 거래처는 우리 공장입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요. 200만 원. 대변에 우리 뭐로 지급했을까요? 예, 보통 예금 지급했습니다. 200만 원 처리. 자, 일반 전표 문제 여러분들 6문제 풀면서 우리가 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긴 한데 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분개 손으로 쓰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문제가 조금 생경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다 풀었던 문제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 B사업자인 이순옥에게 제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과세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현금 매출했습니다. 근데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고 카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별 처리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7월 21일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7월 21일. 자, 우리 유형을 검별로 들어가셔서 자, 제품 판매한 거고요. 자, 금액이 99,000원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90,000원, 9,000원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개인인데 이순옥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우리가 입금 받았다. 그래서 9만 원은 제품 매출, 9,000원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별이 뭐였다고요? 과세 거래인데, 즉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데 증빙이 법적 증빙인 어떤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 전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9월 4일로 가겠습니다. 9월 4일. 이번에는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재료 매입처면 당연히 거래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거래처에게 선물하는 거는 접대비 처리할 건데요. 접대비는 불공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불공이라고 하려면 부가세가 있어야지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가세 자체가 없는 이거는 화환에 대한 무슨 거래입니까? 면세 거래입니다. 부가세가 왜 없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꽃이기 때문에 면세 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 처리를 할 건데 증빙이 계산서면 그냥 면세인데 현금영수증 계산서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면세이기 때문에 현면이라는 우리 유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4일 가셔서 자, 유형 보시면 여기에 현면 보이실까요? 62번 가셔서. 자, 품명은 축하 화환이죠. 자, 금액이 얼마였냐면 20만 원이었죠. 20만 원에 대해서 거래처는 프리티. 자, 분계에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 혼합으로 가시고요.
우리가 거래처가 원재료 매입처 거래처였기 때문에 접대에 비해서 500번대 처리할 거고요. 해당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까지 20만 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월 15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에서 기계장치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니까요. 51번 아니면 54번인데요. 해당 거래는 지금 기계장치 산 거니까 51번 처리할 거고요. 할부대금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미지급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기계장치 매입 9월 15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9월 15일. 자, 기계장치. 자, 금액 얼마짜리 구입했나요? 우리 5천만 원. 거래처는 우리 한국. 세금계산서 전자로 받았고요. 자,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 매입한 거 아니니까 기계장치로 수정해 주시고 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기로 한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10월 10일. 주식회사 광고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뭘 발행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우리 11번 입력할 거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제품 판매한 1,500만 원 우리 10월 1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짜를 잘 입력해야겠네요. 자, 11번 과세고 제품. 자,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자, 주식회사 광고에 팔았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리고 혼합으로 가셔서 해당 대금을 뭐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입력합니다. 자, 1,650만 원. 자, 이번엔 10월 18일 보겠습니다.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자, 유형자산 매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110만 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처분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입력할 때는 100만 원, 10만 원 따로따로 상단에다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로 가셔서 11번 과세, 자, 냉장고였죠? 냉장고 쓸까요? 냉장고, 비품 처리할 거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우리 얼마 입력한다고요? 100만원, 10만원 따로따로. 왜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자, 미래에 대한 거래처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혼합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한 거 아니고요. 우리 비품 팔았어요. 근데 비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요. 2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16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280만 원 제거 그리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더하기 1번한 얼마 160만 원까지 제거하셔야 되고요. 자, 냉장고 값 110만 원을 뭐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차익이 발생하네요. 자, 마이너스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그 차익을 입력하기로 했고요. 그 차익에 대한 계정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얼마? 2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28일 볼까요? 자,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 등기대행 용역을 우리 국민개발로부터 주식회사 국민개발로부터 제공받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 아니면 51번 아니면 54번인데 지금 토지 취득과 관련된 어떠한 등기 수수료와 등기 용역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 용역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 불공제 사항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토지 자체의 매매가 우리가 면세 매입이니까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 54번 불공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1월 28일 가셔서 유형이 불공 가시고 등기 용역 컨설팅.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 30. 거래처는 국민개발. 전자 혼합 가셔서 현금 가셔도 되네요. 예.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하시냐면 토지의 자본적 제출을 선택하시고 현금 거래로 가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건 무슨 처리한다? 토지 처리한다는 거죠. 토지 처리한다. 지금 우리 한 6문제 메인 매주 전표 문제 풀었는데요. 좀 앞서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회차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이 조금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문제풀이 반복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메인 매주 전표 여기까지 입력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오류 수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세금가공가로 처리한 금액 10만원은 임직원들에게 6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그러면 직원들이 부담한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소득이라는 건 예수금을 납부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7월 10일 세금가공가의 감소가 아니라, 세금가공가라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예수금의 감소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부채의 감소, 그래서 예수금으로 처리하면서 종료. 자, 9월 27일. 자,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즉 택시 아닌 이상은 우리 불공제 내역이죠. 지금 보시면 과세 대상 자동차 2500cc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cc 초과하니까 우리 불공 항목이고요. 가제트 수리에서 수리하면서 55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현금 결제하고 전자세금세 발급받았다. 그런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로 바꿔라? 불공으로 바꿔라. 9월 27일 우리 매일 매주 전표 가셔서 불공제로 바꾸겠습니다. 과세를 불공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금 처리 차량 유지비 8번대 되어 있죠? 네. 자, 54번 바꾸시고요. 불공제 사유가 우리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요것을 우리 차량 유지비로 수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55만 원 전체 금액이 이제 부가세금 없이 차량 유지비 처리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류 수정하는 문제 했으면 이제 결산 문제 가야죠. 결산 문제는 한 3문제 나오는데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에 대해서 기말 현재 재고가 6개가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개 중에 6개가 남아있다. 자,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자산의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계속 내년으로 2월 될 수 있는데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고 배웠습니까? 소모품 비처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20개 중에 6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14개는 뭐 했다는 뜻이에요?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14개 곱하기 얼마에 대해서? 5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7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 비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장 소모품. 그래서 500번대 소모품 비처리를 몇 월 며칠자로 가셔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소모품 B. 자, 500번대 공장의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70만 원. 대변에 자산 처리했던 소모품의 감소 처리 얼마? 7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 비용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3번 문제. 보통 이 고정자산 입력 등록 메뉴에 등록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때 나왔었네요. 자, 보시면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자,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계산하게 된다 그랬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코드번호 101번으로 입력한다. 취득원가 3,000, 경기말 상각유무에 900, 취득연월을 그대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제조 5년 정율법.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
기억나실까요? 예,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자, 해당 메뉴에 대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리 기계장치였죠? 네, 기계장치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다 기계 이렇게 누르. 자, 기계장치에 대해서 101번이었나요? 네, 101번. 자, 이름은 우리 그냥 계정 과목 이 기계장치라 넣겠습니다. 기계장치. 네. 취득 연월이 2019년 7월 27일이고요. 자, 정률법 그대로 적용하겠고요. 자, 기초가액이 얼마로 취득원가 3천만 원으로 넣으시는 거고요. 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9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취득 연월일이 당기 2022년이라면 여기 4번에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4번. 자, 그리고 우리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면요. 5년이죠. 5년이고 우리 판관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제조원가에 해당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500번대로 눌러보면 되죠. 왜냐하면 기계장치니까 500번대로 눌러줬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바로 요 947만 1,000원입니다. 그럼 요 947만 1,000원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셨다가 요거를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947만 1,000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2번하고 3번을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요. 여기서 뭐 법인세 보시면 법인세와 관련해서 잔액 조회할 수 있었잖아요. 잔액 조회 지금 1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선납세금. 하시면 여기 100만 원 잔액 있잖아요. 예,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납세금 100만 원 하시고 지금 보시면 700만 원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납세금 제외하면 나머지 얼마만 600만 원만 우리 장부에 추가 계상하겠다라고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 대해서 적어놓은 장부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금액을 어디다 입력하냐? 잘 보세요.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고요. 아니면 판매비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는 지금 기계장치라고 하는 우리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였기 때문에 여기 경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얼마를? 947만 1,000원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거를 우리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전표 추가. 지금 법인세와 감가상각비가 전표 추가됐습니다. 나와서 보시면 자 우리 어디에 가서 보시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리 감가상각비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얼마가 400 우리 아까 400이 아니었나요? 자 지금 우리 어디 있네요. 여기 947만 1,000원 요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12월 31일에 들어가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결산전표로 발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법인세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자 100만 원은 선납세금, 나머지는 이제 미지급세금으로 600만 원 정리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결산전표 했고요. 이번에는 장부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조회하는 문제도 벌써 9점이나 되니까요. 우리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이 문제입니다. 카드로 매출. 그럼 여러분들 카드 매출이면 카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 대가는 뭘 포함한 금액입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부터 6월을 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 장부 관리에 보시면 여러분들 메인 매출장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매출장 가서 우리 4월부터 6월이었잖아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래서 우리가 카과 매출을 조회할 건데요. 매출 중에 우리 카과라고 하는 17번을 좀 조회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뜹니까?
전체 220만 원, 공급 대가를 얘기했으니까 220만 원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는 것이 좀 깔끔하게 조회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주관식 답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자, 2번.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디 들어가기로 했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기로 했죠? 네,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1월 1일부터 상반기를 조회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면서, 무슨 접대비인지 볼까요? 네, 판매비 관리비 접대비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조회하겠습니다. 800번대 접대비로 조회하시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입니까? 예, 2월이네요. 2월에 2,21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적어 놓으셔야겠습니다. 2월에 2,210만 원. 자, 우리 마지막 문제죠. 자,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건 거래처 원장의 잔액을 조회할 건데요. 자, 5월 말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에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고요. 자, 5월 달에 자, 외상매입금 조회해볼까요? 5월 31일까지 했나요, 우리? 그죠?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하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가장 큰 거래처는 우리 사랑상사가 되겠고, 잔액은 얼마? 6,300만 원이다. 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118번의 사랑상사 6,300만 원이다. 기록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부 조회까지 했고요. 자, 장부 조회 한 다음에 금액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입력하실 거예요. 답안 입력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까요? 예, 이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각각의 재무회계 문제, 그리고 우리 원가회계, 또 우리 무슨 문제까지,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15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론 문제 왔습니다. 자,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우리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보, 회계 정보를 알고 결정한 것과 모르고 결정한 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고 했고요. 우리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 3가지 중요하게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무슨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미래는 예측 가치. 현재는 적시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은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중립성은 우리 신뢰성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성의 하위 개념은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이 3가지였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 문제 때문에 아슬아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타임 발행 수표, 배당금 통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뭐 공사채 만기 이자표 이런 거. 자, 그리고 보통 예금이나 요구불 예금, 그쵸? 당좌 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요. 아니면 취득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으로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일자 수표는 뭐냐? 이거 선일자 수표니까 현금 아닌가요? 아니요. 선일자는 지금 시점으로 앞의 날, 미래 날짜로 미리 발행하는 수표라서 이것은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음입니다. 어음이랑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타임 발행 수표, 이거는 이제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거고, 당좌예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50만 원,
40만 원. 차용 증서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라는 개념인 거고, 자, 취득 시 만기가 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떤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는 여러분들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60만 원,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3번 볼까요? 3번. 부산의 3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고 상품 매입액은 35만 원. 자, 매출액은 60만 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고 한다면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상품에 관련해서 재고액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5월 초, 월초, 기초에 얼마가 있었고 50만 원어치가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얼마치가 있었는데 35만 원어치가 있었대요. 그럼 총 얼마치가 85만 원어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얼마가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재고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팔린 게 바로 뭐가 되는 건가요? 매출 원가가 팔린 판매의 상품 원가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도 힌트 주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바로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여러분 뭘 차감하면?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래요. 매출액 대비해서 20%인 거니까 매출 원가율은 8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20%가 이익이 남았다는 것은 매출 원가는 매출액 대비해서 몇 프로라는 뜻이다? 80%라는 뜻이다. 따라서 60만 원이라는 매출액에 대한 80%가 바로 매출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매출 원가가 48만 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48만 원이니까 전체 얼마 중에 85만 원 중에 48만 원어치가 판매됐다고 보는 거니까 남아있는 재고는 37만 원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4번 보겠습니다.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400, 그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을 처리한다는 건데요. 감가상각비 처리한다는 건 당기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한다는 건 자산의 차감적 평가액으로 처리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400 증가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 되죠. 감소합니다. 자, 자본이 400만 원 감소하나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은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도 감소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채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리 무형자산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영업권일 수도 있고 개발비,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종교환이니까요. 이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연구 단계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탐색 과정이라고 했고, 개발 단계는 뭔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시장에서의 미래 효용이 실현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걸 무슨 단계로 볼 거냐는 거죠.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무조건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개발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구 단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개발된 원가가 있다, 무형자산의 원가. 그러면 직접적인 지출하고 합리적인 개념으로 지출된 간접 지출도 모두 포함한다. 네, 답은 여기서 3번. 6번 볼게요. 유가증권 분류해볼까요? 자, 유가증권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채권, 아니면 단기 시세차익을 볼 목적이 있는 단기 매매증권, 아니면 장기투자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이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됐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까지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다. 그럼 만기 보유증권이죠. 네, 매도하는 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7번 볼까요? 다음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련된 설명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에 대해서 확정적인 채무가 있고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이 분명하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기업이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를 정확하게 줄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 걸로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우발부채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당부채에 비해서는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발부채라고 하고,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직접 재무상태표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주석에는 어떤 기재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요.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대표적인 충당부채죠.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의 부채를 인식합니까? 아니요. 주석에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당부채는 당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야지 기록할 수 있고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은, 자, 상품권 판매. 자, 현대백화점에서 상품권 판매했다고 수익으로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상품권 판매한 거는 우선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고객이 상품권 가져와서 물건으로 가져가야 직접 판매한 거죠. 그래서 상품권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은 상품권이 회수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할부 판매는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보내면, 인도하면 우리가 수익 인식으로 볼 수 있죠. 위탁 판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수탁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보낸 건 판매가 아니고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한 시점이 판매로 보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시용 판매는 조건부 판매죠. 그래서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판매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볼까요? 자, 종업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 나왔네요. 자, 대량 생산. 종업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이 중요한 건 개별원가 계산이었고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문 생산에 적합한 거는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마찬가지로 간접원가의 배부 문제가 중요한 것이, 배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합격의 자료이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개가 착수됐어요? 단기 500개가 착수됐고요. 완성된 게 300개, 완성 안 된 게 200개인데 왜 완성이 안 됐냐면 50%밖에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근데 공정률과 관계없이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이 500개, 즉 300개, 200개에 대한 500개는 재료비가 모두 투입됐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가공비는 300개는 모두 투입됐죠. 왜냐하면 가공이 100% 완료된 게 완성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300개는 모두 투입됐는데 완성도가 50%밖에 투입되지 않은 이 기말제공품에 대해서는 100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300개 더하기 100개 해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다 쓰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완성률에 관계없이 투입되니까 300개에도 투입됐고 200개에도 투입됐다. 그래서 500개에 투입된 거고, 가공비는 완성도에 따라 다른 건데 얘는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된 건 100% 완성됐으니까 모두 가공비 300개 투입. 그렇지만 기마제공품은 완성도가 50%밖에 안 되니까 100개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그래서 400개에 대해서 가공비.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네, 11번. 다음은 원가 행태에 따른 그래프이다. 자, 변동비와 관계 있는 거. 여러분, 변동비는 우리 대표적으로 재료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같이 총원가도 증가하는 게 변동비의 특징. 다만 한 개당 얼마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당해당 원가는 항상 뭐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재료가 100원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100개 생산하면 재료당 100원이 들어가고 200개 생산하면 재료당 100원이 2배 들어가서 또 200원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이 조업 단위당으로 보면 한 개당 1원에 해당된다는 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1원이잖아요. 1원씩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고 다가 되겠습니다. 가고 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 이 문제가 고정비와 관련 있다라고 하면 총원가가 항상 일정한 게 고정비죠. 하지만 당해당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게 바로 고정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라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 3가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었죠? 자, 가장 옳은 것은 골라볼까요? 자,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어떠한 보조분 부분끼리의 용역수수를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배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고요. 자, 상호 배분법은 서로의 어떠한 그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단계 배분법은 각 보조분에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분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는 같은 용역 부분에도 배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시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1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죠.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간접세,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자, 우리 개별 소비세가 아니죠. 특정 제품에만 소비세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일반 소비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고 수출할 경우에는 우리 영세율 적용합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 자, 우리 면세하고 영세율 제도 비교할 때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제도의 경우에는 뭐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해주죠. 근데 면세 제도는 부가세를 환급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면세를 그래서 포기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면세 포기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꽃을 수출하는 회사예요. 꽃을 수출해요. 그러면 꽃은 면세 품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영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가 환급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면세 포기를 한번 하면 3년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면세 포기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면세 포기 신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예, 2번이 맞고요.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세를 포기하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가능해집니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까요? 자, 과세표준 물어봅니다. 자, 과세표준은 뭐예요? 여기에 곱하기 10% 하겠다는 거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건 세금 내라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외상 판매. 판매가 외상으로 판매했던, 할부로 판매했던, 현금으로 판매했던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고요. 자,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 대표적인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은 과세표준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네가 이걸 팔았다면, 즉 시가였다면 세금을 시가의 10%를 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12만 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랑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붕괴에서는 8만 원의 원가가 감소하는 거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시가에 대한 10%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 비용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각대금도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되고요. 다만 화재, 재해 손실에 의한 제품의 감소는 우리가 판매한 걸 보지 않죠.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예, 세금도 어쨌든 사회적인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무조건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것까지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12만 원, 10만 원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니까 답은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또 15문제 풀어봤고요. 자, 요 문제에 대한 이론 정리되지 않은 부분 혹은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풀이 우리 세 번째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